보름이 넘도록 세자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최고의 어의도 귀한 약재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낡은 옷에 기운 자국이 가득한 깊은 산골의 가난한 과부였죠. 그 손에 들린 것은 흙으로 빚은 낡은 옹기 그릇과 구수한 된장찌개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조선 깊은 산골, 어느 가난한 과부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낡은 옹기구로 조선 왕실의 운명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깊고 깊은 산골,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겨우 비집고 들어오는 오솔길을 한 여인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순이. 20회를 갓 넘긴 애뜬 얼굴이지만 고단한 삶의 흔적이 짙게 배어 있었죠. 혼례를 올린 지 채 1년도 안 돼 역병으로 남편을 잃고 앞을 못 보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청상 과부였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지게가, 그 위에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산나물과 약초가 가득 담겨 있었죠. 삐걱이는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며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순이 다녀왔습니다. 텐마루에 앉아있던 노파가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빛을 잃은 눈은 허공을 향했지만 며느리를 향한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노파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아가. 어서 들어오너라. 산길이 험했을 텐데. 순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시어머니 곁에 앉아 거친 손으로 흙 묻은 발을 매만졌습니다.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부리에 채여 성한 곳 하나 없는 발이었지만 그녀는 아픈 기색 하나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죠. 아닙니다, 어머니. 오늘은 운이 좋았는지 귀한 약초를 많이 캤어요. 이걸로 된장찌개를 끓여드리면 금세 입맛이 돌아오실 겁니다. 순이의 하루는 시어머니를 위해 시작되고 시어머니를 위해 끝났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행복은 산에서 캔 온갖 풀과 버섯, 그리고 묵은 된장을 풀어 구수하게 끓인 된장찌개를 시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죠. 순인의 부엌 한가운데에는 대물림해 온 낡은 옹기 그릇 하나가 있었습니다. 검붉은 빛이 도는 그 옹기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 담긴 음식은 잘 상하지 않고 깊은 맛을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죠. 저건 그냥 그릇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지켜주는 물건이라고. 흙고 불과 조상의 정성이 만나 신비한 힘을 품게 된 그릇이라고 말입니다. 순이는 정성껏 다듬은 나물과 약초를 옹기 그릇에 넣고 집안의 보물인 시간장으로 맛을 낸 된장을 풀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옹기는 이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쌉쌀한 약초향이 섞인 된장찌개 냄새가 초가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가난하지만 평온했던 순이의 세상 그 자체의 냄새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한양의 궁궐은 무거운 침묵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나라의 희망인 세자 연성이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진 지 벌써 보름이 넘어가고 있었죠. 열은 불덩이 같았고 온몸에는 붉은 반점이 피어났으며 의식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호통이 대전을 뒤흔들었습니다. 대체 병명이 무엇이냐? 이 나라 최고의 의술을 가졌다는 자들이 고작 알아낸 것이 없단 말이냐? 어이들은 고개를 조아릴 뿐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실록에도 어떤 의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병증이었습니다. 역병인가 싶어 격리하고 독살인가 싶어 은수저를 대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저 괴질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정체불명의 병마가 세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모든 역량이 세자를 살리는 데 총동원되었습니다. 내의원은 밤낮으로 탕약을 다렸고 전국의 용하다는 의원들이 한양으로 불려왔습니다. 수라간의 책임자 강판서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수십 명의 속수들을 다그쳤습니다. 귀한 녹용과 인삼을 고아낸 미음부터
깊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전복으로 순주까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온갖 귀한 재료들이 세자의 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어떤 음식에도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몇 숟갈 떠먹여도 이내 모든 토해내기 일쑤였습니다. 절망이 짙어지던 어느 날 밤 세자를 간호하던 한 어린 나인이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던 세자가 잠결에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은 겁니다. 맛있다. 그 냄새. 다시. 나인은 귀를 바짝 기울였습니다. 세자는 꿈속에서 무언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입맛을 다시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얼굴은 병석에 눕기 전 개구쟁이 같던 모습 그대로였죠. 보고는 지체 없이 왕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이 소리쳤습니다. 꿈에서라도 음식을 찾았단 말이냐? 대체 어떤 음식이기에? 당장 세자가 꿈에서 본 음식을 찾아내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꿈속의 음식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수라가는 또다시 발칵 뒤집혔고 강판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병이 깊어질 무렵 순이가 사는 산골 마을에도 괴질에 대한 소문이 당도했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의 끼니를 걱정하면서도 먼 한양의 세자를 위해 남몰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순이는 약초를 캐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맑은 계곡물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던 그녀의 눈에 바위 틈에서 위태롭게 자라는 희귀한 약초가 들어왔죠. 바위를 조심스럽게 기어올라 약초를 캐낸 순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숲 저편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꼬마 아이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을 흘리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죠. 순이는 아이를 등에 업고 비틀거리며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를 하나 주워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방부터 데우라 일렀습니다. 순이는 아이를 아랫목에 눕히고 해열에 좋다는 약초를 찧어 즙을 내 조금씩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었죠. 꼬마는 사흘 밤낮을 앓았습니다. 의식이 없는 와중에도 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싫다. 기름 냄새. 머리가 아프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순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낡은 옹기 그릇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기름기 하나 없이 산에서 캔 쌉쌀한 약초와 구수한 된장만으로 맛을 낸 소박한 찌개였습니다. 옹기 그릇이 끓어오르며 구수하고 쌉쌀한 향이 방 안에 퍼지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끙끙 앓던 꼬마가 코를 킁킁거리며 천천히 눈을 뜬 것입니다. 아이는 멍하니 냄새가 나는 쪽을 바라보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홀린 듯 부엌으로 다가가 끓고 있는 옹기 그릇을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이 냄새 먹고 싶어요. 순이는 놀라움을 감추고 급히 된장찌개를 작은 그릇에 덜어 식혔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찌개를 받아 마셨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운 아이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이의 열은 거짓말처럼 내려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쩌다 산속에 쓰러졌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와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연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며칠간 보살폈습니다.
연성은 다른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오직 순이가 옹기 그릇에 끓여주는 된장찌개만 먹었습니다. 그 찌개를 먹을 때마다 아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평화가 깨졌습니다. 말을 탄 군관들이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세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죠. 직감적으로 연성이 세자임을 깨달은 순이는 겁에 질려 아이를 뒷산 동굴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연성은 자신 때문에 순이와 할머니가 위험해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연성은 쪽지 한 장만 남긴 채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이 맛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며칠 뒤 사라졌던 세자가 기적처럼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그를 괴롭히던 괴질까지 씻은 듯이 나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회복된 세자가 수락안에서 올린 모든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자는 울며 떼를 썼습니다. 아닙니다. 이 맛이 아니에요. 내가 먹었던 그 구수한 냄새가 나는 찌개가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겁니다. 수락안에서는 세자가 말하는 구수한 찌개를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세자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죠. 유일한 단서는 세자가 잠결에 중얼거리는 말뿐이었습니다. 산골, 낡은 옹기, 쌉쌀한 향. 강판서는 세자의 옷에 희미하게 배어있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분명 된장 냄새였지만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낯선 풀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이것은 궁에서 쓰는 약재의 향이 아닙니다. 깊은 산골의 거친 들풀에서나 맡을 수 있는 향입니다. 마침내 실마리를 잡은 강판서는 즉시 수하들을 전국 각지의 산골 마을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군관이 순이가 사는 마을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부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고 병이 나은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순이의 오두막 앞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멈춰섰습니다. 붉은 비단 관복을 입은 강판서와 미병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이는 본능적으로 부엌의 낡은 옹기 그릇을 끌어안았습니다. 강판서가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세자 저하께 괴상한 음식을 먹인 것이냐? 당장 그 그릇을 들고 나를 따르라. 어명이다. 순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한양으로 향하는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차갑게 식은 낡은 옹기 그릇이 들려 있었죠. 한양의 궁궐은 순이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기와지붕, 끝없이 이어진 회랑,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거대하고 낯선 풍경 앞에서 순이는 마치 작은 풀잎처럼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수백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대한 주방, 바로 수락안이었습니다. 강판서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순이와 그녀가 품에 안은 낡은 옹기 그릇을 훑어보았습니다. 이까지 다 쓰러져가는 그릇으로 세자저하의 옥체를 보였다는 말이냐? 참으로 믿을 수가 없구나. 수락안의 숙수들과 나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유기와 백자로 가득한 수락안에서 흙으로 빚은 순이의 옹기 그릇은 천하기 짝이 없는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주눅이 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집안의 보물이라 했던 옹기 그릇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내관 하나가 달려와 왕의 어명을 전했습니다. 세자저하께서 저 촌부가 끓인 된장찌개가 아니면 수라를 들지 않겠다 하신다. 어서 똑같은 것을 대령하라. 강판서는 마지못해
순이에게 아궁이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을 둘러싼 차가운 시선과 압박감에 숨이 막혔지만 굶고 있을 세자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녀는 궁에서 내준 고급 된장과 재료들을 정중히 사양하고 자신이 가져온 무버된장 한 덩이와 산에서 말려온 이름 모를 약초들을 꺼냈습니다. 순이가 낡은 옹기 그릇에 된장을 풀고 약초를 넣어 끓이자 수락 안에 다시 그 독특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쌉쌀하고 흙냄새 같기도 풀냄새 같기도 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향기였죠. 된장찌개가 완성되어 세자에게 올려졌습니다. 잠시 후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세자궁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드신다. 세자 저하께서 찌개를 남김없이 다 드셨다. 그 소식에 왕과 중전은 물론 수락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이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하지만 그것은 시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자는 오직 순이가 낡은 옹기 그릇에 끓여준 된장찌개만 먹었습니다. 다른 숙수가 순이의 재료로 똑같이 끓여봐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숟가락을 놓아버렸죠. 결국 왕은 순이에게 세자의 식사를 전담하라는 명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산골 과부에서 세자의 전담 요리사가 된 순이. 하지만 그녀의 자리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강판서에게 순이는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에 상처를 낸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죠. 그는 사사건건 순이를 트집 잡고 괴롭혔습니다. 내년이 쓰는 약초는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혹 독초라도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어찌 믿는단 말이냐? 강판서는 내 의원 어이들까지 동원해 순이가 가져온 약초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이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판서 나으리, 이 풀들은 그저 흔한 산야초일 뿐 약효도 독성도 없는 것들입니다. 어찌 이런 풀들이 세자저하의 병을 낫게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판서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밤중에 몰래 자객을 보내 옹기 그릇을 훔쳐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객이 옹기 그릇에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그릇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자객의 손에 끔찍한 화상을 입혔습니다.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순이를 향한 질투와 의심은 궁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순이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 생각에 눈물지었고 낮에는 자신을 향한 날선 시선들을 견뎌내야 했죠.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자신의 된장찌개를 먹고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아가는 어린 세자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강판서의 집요한 계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이를 궁에서 쫓아내 마지막 한 수를 준비했죠. 바로 독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맹독초인 반초를 구해 자신의 수하인 나인을 시켜 세자의 된장찌개에 몰래 섞도록 지시했습니다. 반초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냄새나 맛이 거의 없어 알아채기 힘든 무서운 독초였습니다. 세자가 독이 든 찌개를 먹고 쓰러지면 모든 죄를 순이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죠. 감히 세자가 독살하려 한 역적으로 몰아 그녀와 그녀의 가문 전체를 멸문시킬 끔찍한 음모였습니다. 운명의 그날 아침, 순이는 여느 때와 같이 정성을 다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하고 손이 떨렸습니다. 강판서의 수하인 나이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순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찌개에 반초가루를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독이 든 된장찌개는 상공의 시식과 은수저 검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세자의 수라상에 올랐습니다.
강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세자공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자가 쓰러졌다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그릇을 엎으셨다. 찌개를 먹으려던 세자가 갑자기 소리치며 그릇을 밀쳐버린 것입니다. 아, 뜨거워! 엎질러진 찌개가 닿은 상 위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며 나무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찌개에 독이 들었음을 알게 되었죠. 궁궐은 발칵 뒤집혔고 왕은 진노했습니다. 감히 누가 세자를 해하려 한 것이냐? 당장 범인을 색출하라. 모든 의심은 당연히 찌개를 끓이었 순이에게 쏠렸습니다. 강판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이 처음부터 저 계집이 요사스럽다 아뢰지 않았습니까? 필시 흑심을 품고 세자저하를 해하려 한 것이 분명하옵니다. 순이는 차가운 감옥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억울함에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누군가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한양으로 달려온 순이의 눈먼 시어머니였습니다. 남노한 행색의 노파는 대궐 문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고글하며 며느리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파리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그런 끔찍한 누명을 씌우십니까? 왕은 소란을 일으킨 노파를 꾸짖으려 했지만 노파의 손에 들린 작은 옹기그릇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전하, 제 며느리가 쓰는 그릇은 평범한 옹기가 아닙니다. 이 그릇과 한 쌍으로 독을 중화시키는 신비한 약토로 빚어진 것입니다. 제 며느리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그 신비한 힘을 시기한 자의 음모일 것입니다. 왕은 즉시 어이들에게 명하여 엎지질러진 찌개의 잔여물과 순이의 옹기그릇,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져온 작은 옹기그릇을 면밀히 조사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엎질러진 찌개에서는 맹독인 반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순이의 옹기그릇 안쪽에 남아있던 찌개에서는 독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옹기그릇이 스스로 독을 정화한 것처럼 말이죠. 어이들은 시어머니가 가져온 작은 옹기에 반초독을 넣는 실험을 해보았고 정말로 독이 중화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판서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왕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강판서와 그 수하들은 모두 의금부로 끌려가 참혹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누명을 벗은 순이는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은 옥자에서 내려와 허리를 숙여 그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과인의 어리석음으로 그대를 의심하여 큰 고초를 겪게 하였소. 그대는 세자를 구했을 뿐 아니라 이 낡은 옹기그릇으로 왕실을 위기에서 구해냈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려. 왕은 순이에게 큰 상을 내리고 효열부라는 칭호와 함께 마을에 정려문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궁으로 모셔와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내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소인에게는 금은 보아도 높은 벼슬도 과분할 따름입니다. 다만 바라옵건대 저와 저의 어머님이 다시 산골집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옹기그릇은 제게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보물이오나 이제 왕실의 안녕을 지킨 그릇이 되었으니 궁에 남겨두고 떠나겠습니다.
그녀의 경솔하고 진실한 마음에 왕과 신하들은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왕은 순이와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봐주었죠. 그리고 그녀가 남기고 간 낡은 옹기 그릇은 왕실의 가장 귀한 보물 중 하나로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깊은 산골 순이의 오두막에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순이는 예전과 똑같이 아궁이에 불을 지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비록 왕실에 두고 온 신비한 옹기 그릇은 없었지만 평범한 냄비에 끓인 찌개의 구수한 냄새는 여전히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한 텐마루에 앉아 며느리가 차려주는 저녁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굶주림과 서름이 없었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가, 찌개는 다 되었느냐? 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곧 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단한 삶의 그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궁궐에서의 기이하고 험난했던 시간들은 마치 한바탕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죠. 산골 과부의 낡은 옹기 그릇. 그것은 어쩌면 신비한 힘을 가진 그릇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지극한 효심과 정성이 빚어낸 기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따뜻한 음식이 담겼던 그릇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야말로 굳게 닫혔던 세자의 마음을 열고 차갑게 얼어붙었던 왕실의 운명을 녹인 진짜 열쇠였을 것입니다. 조선 왕실을 뒤흔들었던 된장찌개 한 그릇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 속에 한편의 따뜻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격하라! 이제 끝이야, 아가씨. 너희를 모두 없애버리겠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0명보다 강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의 이름은 소라, 바람의 딸이라 불린 무사였어요. 자, 시작해볼까요? 바람의 딸. 100명의 도적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거친 함성과 싸구려 술로 목이 쉰 100개의 목구멍이 일제히 울부짖었다. 횃불이 칼과 도끼 위에서 춤추며 지벽에 흉하고 들쭉날쭉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리고 이 강철과 광분의 원 한가운데 마을 광장에 다져진 흙 위에 홀로 선 인물이 있었다. 젊은 여인, 늘씬하고 강철 같은 눈빛을 지닌 어떤 무사도 부러워할 만큼 고든 등을 가진 그녀의 맨발은 땅을 단단히 디디고 손에는 쌍절곤이 들려 있었다. 흰 치마는 진흙이 튀어 있었고 붉은 저고리는 눈 위의 핏방울처럼 빛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결정을 내린 노련한 무사의 냉철한 고요만이. 무리에서 그가 나왔다. 두목. 곰처럼 거대하고 얼굴은 흉터로 가득했다. 그는 몇 걸음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훑어보았다. 놀람이 눈 속을 스쳐 지나갔다가 곧 경멸로 바뀌었다. 100명 앞에 홀로라니 대담하구나. 하지만 무모하게 용감한 자는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법이지. 그는 몰랐다. 자신 앞에 선 것이 단순한 여인이 아님을. 그 앞에는 바람의 딸이 서 있었다. 과거로 돌아가서 그 운명적인 날의 새벽. 불과 지난 새벽만 해도 이 세상은 평화로이 숨쉬고 있었다. 한림 마을은 산자락에 아늑히 자리 잡아 요람 속에 잠든 아이 같았다. 한옥들은 우아하게 휘어진 기와지붕을이고 온기를 구하듯 서로 기대어 있었다.
공기는 맑고 서늘했으며 솔향과 흙냄새, 화로에서 꺼져가는 숯냄새가 배어 있었다. 조선 왕조의 시대, 세종대왕의 치세. 지혜가 금보다 귀히 여겨지던 시대였으나 도적과 굶주림의 그림자는 여전히 변방을 떠돌았다. 20살 소라에게 아침은 밥이 아닌 호흡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대나무 숲 끝에 서서 눈을 감고 들이쉬었다. 하나, 둘, 셋. 숨이 아랫배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내쉬었다. 이것이 사범이 가르쳐준 첫 번째 수련이었다. 싸움은 주먹이 아닌 숨에서 시작된다. 그가 말했었다. 흔들리지 않는 숨결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몸을 만든다. 소라는 고아였다. 7해 전 13살이던 그녀의 아버지가 산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길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이곳 사람들이 호랑이라 부르는 고갯길 도적들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엾게 여겼으나 소라는 동정을 구하지 않았다. 운명은 그녀를 노인 무술인 김태수가 사는 외딴 한옥문 앞으로 이끌었다. 그는 핏줄이 아니었으나 소녀의 눈 속에서 슬픔이 아닌 굽힐 수 없는 기계를 보았다. 그는 그녀를 거두었고 7 긴 세월 동안 화랑의 무예를 전수했다. 첫 해는 혹독했다. 발이 터지도록 뛰었고 손바닥이 구두살로 덮일 때까지 쳤다. 울고 싶은 날도 있었다. 쓰러지고 싶은 날도 있었다. 그러나 소라는 매번 일어섰다. 왜냐면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약해지면 아버지처럼 된다고. 아무도 지키지 못한 채 길가에 쓰러진다고. 바람은 형태가 없으나 나무를 쓰러뜨리고 태수 사범이 말했다. 물은 부드러워 보이나 돌을 깎지. 네 몸은 그릇에 불과하다. 바람의 기운으로 채워라. 그러면 아무도 너를 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소라는 채워나갔다. 해를 거듭하며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고 발이 높이 치솟았으며 몸은 폭풍 속 버드나무처럼 구부러지고 피했다. 3년이 지나자 마을 사내들이 그녀를 당해내지 못했다. 5년이 지나자 사범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나도 너를 이기기 어렵구나. 그녀의 무기는 쌍절곤이었다. 속도와 정확함과 순간의 감각을 요하는 무기. 사범은 매 수련이 끝날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힘은 주먹에 있지 않다. 선으로 돌아가는 길을 아는 마음에 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싸움에서 어떻게 선이 나오는가? 적을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자비가 필요한가? 그러나 7회가 지난 지금 소라는 이 말을 이해했다. 머리가 아닌 온 존재로. 그들은 그녀를 바람의 딸이라 불렀다. 마지막 평화로운 그날, 소라는 스승의 정원을 돕고 있었다. 느끼느냐, 소라? 그가 그녀를 보지 않고 물었다. 무엇을요, 스승님? 고요함에. 새들이 울지 않는다. 바람이 숨을 죽였어. 자연은 항상 재앙을 미리 알린다. 소라는 산을 바라보았다. 산봉우리가 평소보다 어두웠다. 마치 산 자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차갑고 끈적한 불안이 그녀의 가슴에 닿았다.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날도 아침이 너무 조용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그녀가 속으로 말했다. 약속이 아니었다.
맹세였다. 그리고 그 맹세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시험받게 된다. 재앙은 새벽에 첫 햇살이 지붕을 막 건드릴 때 찾아왔다. 그들은 메뚜기 떼처럼 밀려왔다. 80명의 악당들, 더럽고 남노하며 손쉬운 노략질에 대한 기대로 취해 있었다. 이끈 자는 김진호. 이름만 들어도 수도의 포졸들조차 창백해지는 자였다. 한때 그는 전사였다. 최고의 전사 중 한 명. 조선의 북쪽 국경, 눈보라가 몰아치는 요새에서 그는 적군의 침략을 막아냈다. 그의 칼은 빠르고 그의 판단은 날카로웠다. 병사들은 그를 믿었다. 백성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러나 그가 국경을 지키는 동안 아내와 어린 아들이 굶어 죽었다. 탐관오리들의 과중한 세금이 그의 가족을 파멸시킨 것이었다. 돌아와 빈집과 두 무덤만 발견했을 때 내면의 무언가가 부서졌다.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나라가 그의 가족을 죽였다. 명예 자리에 눈먼 분노가 의무 자리에 복수하려는 갈망이 들어섰다. 한림으로의 침략은 번개 같았다. 횃불띠마이 곳간의 집 지붕으로 날아갔다. 여인들이 아이를 붙들고 비명을 질렀다. 저항하려던 남자들은 쓰러지며 잔혹하게 두들겨 맞았다. 김진호는 광장 한가운데 서서 묵묵히 지켜봤다. 그의 눈에는 기쁨도 만족도 없었다. 오직 공허함만이 겨울강처럼 차갑게 자리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불태우고 빼앗고 부수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 공허함이. 소라는 스승의 쌍절곤을 닦다가 소란을 들었다. 공포의 비명이었다. 그녀가 마당으로 뛰쳐나오자 이미 검은 연기가 세 군데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스승님. 소라가 조용히 말했다. 두려움이 아닌 준비된 목소리로. 그들이 왔구나, 아가야. 소라는 손에 쥔 쌍절곤을 내려다보았다. 7패. 이 무기와 함께한 7패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을 부수게 둘 수 없어요. 가거라, 바람의 딸. 싸움은 길의 끝이 아니다. 때로 그것은 시작일 뿐이야. 소라는 깊고 공손하게 절했다. 마지막으로 스승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가에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달렸다. 갑옷도 검도 없이. 그녀는 희생자가 아닌 사냥에 나서는 맹수처럼 달렸다. 7회의 수련, 이제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할 시간이었다. 처음 맞닥뜨린 도적은 도끼를 든 거한이었다. 그는 소라를 보고 껄껄 웃었다. 비켜라! 그는 도끼를 쳐들었다. 넓고 예측 가능한 동작, 소라에게는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다. 사범의 목소리가 들렸다. 상대의 크기가 아닌 동작을 봐라. 큰 자는 크게 움직인다. 그것이 약점이야. 물러서지 않고 칼날 아래로 파고들었다. 몸이 한 바퀴 돌았고 쌍절곤이 살아났다. 짧은 막대가 도적의 관자놀이에 꽂혔다. 눈이 뒤집히며 무거운 몸이 먼지 속에 쓰러졌다. 둘째가 창을 들고 달려들었다. 마지막 순간 창끝이 거의 그녀의 가슴에 닿으려 할 때 그녀는 높이 도약했다. 그녀의 발이 도적의 턱을 정확히 강타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셋째 칼을 구르며 피했다. 사슬이 그의 손목을 감았다. 낚아채자 칼이 쨍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소라는 멈추지 않았다. 골목 안쪽에서 한 도적이 노인을 벽에 몰아붙이고 있었다.
소라는 지붕처마를 발판 삼아 뛰어 올랐다가 그의 등 뒤로 내려섰다. 도적이 미처 돌아보기도 전에 쌍절곤이 그의 뒷목을 쳤다. 노인이 벽을 잡으며 주저앉았다. 소라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럴 시간이 없었다. 이미 다음 골목에서 비명이 들렸다.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물통을 쓰러뜨리고 처마를 뛰어오르고 어두운 골목으로 사라졌다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타났다. 싸움이 아니라 춤이었다. 도적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디서 나타났어? 분명 이쪽으로 갔는데? 그림자야.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야. 그녀는 죽이지 않았다. 신경, 절, 관절, 혈자리를 쳤다. 의지를 꺾었다. 뼈가 아닌 귀에 스승의 말이 들렸다. 그들의 분노가 너의 것이 되게 하지 마라. 어느새 쓰러진 자가 15명을 넘어섰다. 김진호는 부하에게서 그녀 이야기를 들었다. 대장님, 그녀가 12명을, 아니, 지금은 더듭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여요. 데려가. 불타는 곳간 옆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들의 시선이 연기와 불꽃 너머로 마주쳤다. 진호가 멈췄다. 그녀의 자세에서, 머리를 드는 방식에서 뼈 아프게 낯익은 것이 있었다. 오직 한 사람의 형태. 오래전에 죽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의 형태. 비켜라. 내가 직접 춤을 끊겠다. 그리하여 한림마을의 운명을 가를 싸움이 시작되었다. 두 전사, 두 개의 운명,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묻혀있던 진실. 결투는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김진호가 돌진하며 그의 칼이 공기를 갈랐다. 그러나 빈 곳을 베었다. 소라는 몸통만 기울여 칼날이 어깨를 빗나가게 했다. 진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눈이 날카로워졌다. 이 움직임 본 적이 있다. 두 번째 공격, 세 번째 공격. 소라는 막지 않고 흘려 그의 관성을 이용했다.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느냐? 힘없이 명예는 추한 나약함의 표정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곳에서요. 이 말이 진호를 찔렀다. 명예, 오래전에 묻어버린 단어. 분노가 다시 그를 덮쳤다. 그가 새로운 공격에 뛰어들어 빠른 배기의 연속을 퍼부었다. 두 정반대의 춤이었다. 거친 힘, 대 다듬어진 속도. 분노의 포효, 대 고요한 집중. 소라는 막지 않고 흘려 그의 관성을 이용했다. 진호는 깨달아가고 있었다. 이 여인은 이기려는 게 아니었다.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자신의 분노가 자신의 적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어느 순간 진호가 꾀를 부렸다. 거짓 허점을 만들어 그 순간 발로 찼다. 그러나 소라는 준비되어 있었다. 쌍절곤이 그의 발을 감았다. 낚아채자 거대한 도적이 중심을 잃었다. 그가 비틀거리자 소라가 거리를 좁혔다. 팔꿈치, 어깨 관절, 명치. 고통스러우나 불구로 만들지는 않았다. 진호가 물러나 거칠게 숨쉬었다. 그때 보았다. 소라가 피하며 한 동작. 특별한 몸통 회전, 미묘한 발바닥 이동. 그것은 오직 한 사람만이 연마한 기술이었다. 수도원에서 단 둘이 수련하며 함께 완성한 기술. 그의 사형, 김태수. 기억이 번개처럼 그를 강타했다.
햇볕이 가득한 수도원 마당, 두 어린 제자가 기술을 연마하던 태수의 웃음, 그의 조용한 가르침, 그들의 공동서약, 함께 무릎 꿇고 하늘에 맹세했다. 우리의 힘은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 맹세를 진호는 언제부터 잊었을까? 누가? 진호가 쉰 소리로 물었다. 내 스승이냐? 절박한 희망의 음색. 소라가 쌍절곤을 내렸다. 그분의 이름은 김태수예요. 마을 끝에 사세요. 김진호에게 세상이 무너졌다. 태수. 그의 형제. 살아서. 거대한 칼이 힘이 빠진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먼지 위에 둔탁하게 떨어졌다. 진호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언젠가 붓을 쥐고 아들을 안아주던 손대. 이제는 굳은 살과 낯선 이의 피로 뒤덮였다. 그리고 소라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그는 적을 보지 않았다.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순수함을 보았다. 칼은 떨어졌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자기 자신과의. 광장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적들도 멈췄다. 농부들도 숨을 참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소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무기 없이. 그녀의 눈에는 승리가 없었다. 연민이 있었다. 깊고 고요한 가을 호수처럼. 스승님은 가장 뛰어난 제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김진호라는 전사, 용맹이 그의 마음만큼 컸다고. 당신이 죽은 줄로 아셨죠? 진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분노가 없었다. 오직 끝없는 고통만이. 나는 죽어 있었어. 그가 속삭였다. 가족을 묻은 날, 나 자신도 함께 묻었지. 복수가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죄로 만들었을 뿐이야. 그가 무릎을 꿇었다. 거대하고 강력한 도적이 20살 여인 앞에 먼지 속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울었다. 수년간 억눌러온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 눈물을 본 도적 하나가 천천히 칼을 내려놓았다. 그 옆에 있던 자도 따라서 내려놓았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걸어온 이 길이 얼마나 어두운 길이었는지를. 소라가 곁에 섰다.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이 길은 그가 스스로 걸어야 했다. 그저 스승의 말을 반복했다. 가장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요. 싸움은 길의 끝이 아니에요. 때로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 말이 가슴속에서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오래된 종이 먼지를 털고 다시 울리는 것처럼 그가 천천히 일어섰다. 얼굴은 눈물로 젖었으나 시선이 맑아졌다. 그만. 그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찾았다. 가져간 것 모두 모아라. 쌀자루 하나하나, 동전 하나하나. 다 돌려준다. 그의 부하들이 따랐다. 마지못해 투덜대며 그러나 따랐다. 농부들이 은신처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더니 갑자기 광장에 박수 소리가 터졌다.
처음엔 작게, 그 다음 점점 크게.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마지막 쌀자루가 돌아간 후 진호는 소라와 함께 태수 사범이 사는 한옥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불타다 꺼진 곳간 옆을 지났다. 쓰러진 도적들이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소라는 생각했다. 이것이 사범이 말한 것이라고.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진정한 싸움은 칼을 든 자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노인이 마치 그들이 올 것을 알았다는 듯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진호가 다가서자 말없이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형제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었다. 멀리서 마을 재건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태수가 마루에서 내려왔다. 책망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저 주름진 손을 강력한 전사의 어깨에 얹었다. 참회는 모든 기술 중 가장 어렵고 가장 위대한 것이다. 너는 길을 잃었구나, 아들아. 그러나 돌아올 힘을 찾았어. 일어서라. 그는 길 잃은 제자를 안아주었다. 두 형체, 노인과 중년의 전사, 말없는 포옹으로 굳었다. 소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멀찍이 서 있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포옹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소라는 알았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품은 채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뿐이라고. 그날부터 한림마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빼앗는 데 익숙하던 옛 도적들이 이제 쌓아나가는 법을 배웠다. 지붕을 고치고 밭에서 일하고 고갯길을 지켰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농부들은 경계했고 도적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비를 맞으며 경계의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산 호랑이 김진호는 수호 호랑이가 되었다. 그리고 소라, 13살의 고아가 되어 7회를 수련으로 채운 20살의 여인은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녀를 바람의 딸이라 불렀고 어떻게 한 젊은 여인이 검이 아닌 자비로 100명의 도적을 막아냈는지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 한 줄기로 걷어낼 수 있다는 것에. 선으로 향하는 길은 첫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가진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라가 홀로 맞서던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진호가 무릎을 꿇던 그 순간이었나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용기와 선함이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이 약을 만들고 있어요. 안 돼! 너는 괴물이다. 우리 가족에 너의 자리는 없다. 당장 떠나라.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더 강해져야 한다.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마을이 위험에 빠졌다. 어떻게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한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괴물이라는 낙인과 함께 가족에게 쫓겨났지만
세월이 흘러 그들의 운명을 손에 쥐고 돌아왔다. 남편의 가족은 그녀를 물건처럼 내던졌습니다. 그들 스스로 망가뜨려 놓은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를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그 굴욕적인 날,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자신이 진심으로 섬겼던 이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며 무너진 연인은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몇 년 후 죽음의 역병이 그 집을 덮쳐 자존심을 앗아가고 그들을 무릎 꿇렸을 때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손에 쥐는 자가 될 기회. 이 이야기는 1550년 함경북도 산자락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척박하고 냉혹했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여인이 인내와 자비, 그리고 지고한 정의의 전설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1막, 추락과 새로운 시작. 김씨 가문에서의 연희의 삶은 결코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 출신인 친정은 이 혼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씨 가문은 조용한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숨결은 세월이 아닌 자신의 도끼로 바짝 말라버린 얼굴의 시어머니에게 날카롭게 감시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오로지 밤낮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약을 다려야 할 무료 한요로만 여겼습니다. 연희의 하루는 시작도 끝도 아궁이 앞이었습니다. 솥에서는 탕이 끓고 있었습니다. 한약재로 만든 진한 탕약, 가문의 안녕을 위한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고서 향약 집성방의 처방을 따라 그녀는 몇 시간이고 말린 약재를 골랐습니다. 조화를 위한 감초, 정화를 위한 쓴 쑥, 그리고 늘 불만 가득한 시어머니의 기를 보강하기 위한 귀한 인삼. 그 운명의 날, 피로가 납처럼 두 손을 짓눌렀습니다. 부엌 공기는 흙냄새와 쓴 내가배인 수증기로 가득했습니다. 부글부글 끓는 약탕을 젓던 그녀의 마음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흘러간 청춘, 끝내 정이 들지 않은 집, 무관심의 탈을 쓴 남편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며 단 한 번도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효는 사랑보다 정의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습니다. 잠 못 이룬 밤들로 힘을 잃은 손가락이 달아오른 솥 손잡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진 한순간. 무쇠솥이 기울어지며 끓는 탕약이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통증은 즉각적이었고 눈이 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살갗을 삼키는 액체의 지글거리는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흙바닥에 쓰러졌을 때 이미 얼굴 한쪽은 붉고 물집 가득한 살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명 소리에 온 집안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도움 대신 시어머니의 눈에서 연희가 읽은 것은 역겨운 공포와 고소함이었습니다. 늙은 여인은 병석을 박차고 일어나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저주받은 것, 괴물. 갈라진 종소리 같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네 추한 꼴로 우리 집에 재앙을 불렀구나. 그것이 판결이었습니다. 창백하고 겁에 질린 남편은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친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늙은 여인에게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의 미신적인 의식 속에서 훼손된 얼굴은 불행한 사고가 아니라 흉한 운명의 징표였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존재로 선고받았습니다. 두 종이 눈을 들지 못한 채 그녀를 붙들어 끌고 나갔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애원은 묵살되었습니다. 그녀는 병든 개처럼 마을 외곽의 낡은 헛간에 버려졌고
묵직한 빗장이 채워졌습니다. 김씨 가문의 괴물. 소문은 산불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에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헛간에 피해 돌아가며 저주를 중얼거렸습니다. 모두에게 그녀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굴욕과 끔찍한 고통 속에서 모든 이에게 버려진 연희는 썩은 집 위에 누웠습니다. 삶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눈이 벽틈을 메웠고 추위는 거의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연희가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낡은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문지방에 어둠 속으로 차가운 빛기둥을 들이쏘며 작은 형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7살쯤 된 남노한 차림의 소년이었습니다. 이름은 관영. 외구에게 가족을 잃은 고아였습니다. 구걸과 놀라운 기지로 혼자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혐오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아이다운 연민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버드나무 껍질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확고했습니다. 상처에 붙이세요. 할머니가 열을 내린다고 하셨어요. 이 껍질은 좋은 거예요. 연희는 힘겹게 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녀는 옆에 쪼그려 앉으며 비밀을 나누듯 덧붙였습니다. 저는 냄새만으로 진짜 인삼과 가짜를 구별할 수 있어요. 눈을 감고도요. 어떤 풀이 기침을 고치고 어떤 풀이 배앓이를 고치는지도 알아요. 이는 위대한 어휘들만이 지닌 희귀한 재능이었습니다. 이 작고 얼어붙은 고아 안에는 세대를 이어온 지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소박한 따뜻함은 연희를 다시 삶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고통이 아닌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나 소년을 품에 안았습니다. 내 친절함은 뜸질의 쑥곽과 같구나. 그녀는 옛 의원들의 말을 빌려 속삭였습니다. 냉기를 쫓고 생명을 되돌린다.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차가운 헛간 안에서 두 상처받은 영혼이 만났습니다. 함께 치유와 놀라운 운명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며 자비로부터 태어난 그들의 인연은 두 사람의 삶뿐 아니라 그토록 잔인하게 그들을 내쳤던 이들의 운명까지 바꾸게 될 것입니다. 2막 상승과 복수의 시작. 새벽에 헛간문이 다시 삐걱거렸습니다. 문지방에는 은빛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오래된 나무 껍질처럼 주름져 있었고 등에는 약초와 흙냄새, 연기 냄새가 배어든 자루를 메고 있었습니다. 박스승이었습니다. 지식이 먼지 쌓인 책장이 아닌 심장과 두 손에 살아있는 유랑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연희 얼굴의 흉측한 흉터가 아닌 그녀 내면의 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관영의 누더기가 아닌 그의 숨겨진 재능을 보았습니다. 두 분의 기운이 느껴지오? 산골 물소리 같은 쉰 목소리였습니다. 인삼뿌리처럼 굳고 꺼나오. 그리고 저 아이 안에는 100년에 한 번 만날까 한 재능이 있소. 박스승은 한 줌의 마른 약초를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눈을 감아라, 아이야. 무엇이 느껴지느냐? 관영은 순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여기 방어를 위한 황기뿌리가 있어요. 여성의 통증을 위한 당귀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남쪽 비탈의 쑥,
가장 강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소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53가지 약초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 느껴져요. 박스승은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3이라 임금을 모시는 어이들도 그리 못할 것이요. 한마디도 더하지 않고 그는 연희가 일어서도록 도왔고 관영을 어깨에 태워 마을을 떠나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외딴 오두막을 향해. 그렇게 5년각의 수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스승의 오두막이 집이 되었고 산은 지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관영은 꽃을 피웠습니다. 스승의 가르침 아래 그의 재능은 예술이 되었습니다. 그는 맥을 통해 사람의 몸을 듣는 법을 배웠고 고대 문서를 공부했지만 그의 진정한 책은 자연이었습니다. 연희도 자신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관영이 의원의 영혼이라면 그녀는 심장이자 두 손이었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여전했지만 이제 산골 시냇물에 비친 자신을 바라볼 때 괴물이 아닌 치유자가 보였습니다. 손에는 확신이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탕약 다리기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소달의 불이 용의 분노처럼 강해야 할 때와 아이의 숨결처럼 잔잔해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중드는 것이 아닌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흉터난 치유자와 그녀의 젊은 천재 조수에 대한 소문이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농부들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연희와 관영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은 효험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얼굴은 흉하나 손은 기적을 빚는다. 저 아이는 병을 꿰뚫어 본다. 경멸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흉터는 더 이상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위대한 고통과 위대한 힘의 표식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헐떡이는 상인이 오두막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소, 큰일 났소. 그가 외쳤습니다. 남쪽에서 역병이 왔소. 사람들이 사흘 만에 열로 타 죽소. 의원들도 속수무책이오. 정체불명의 고열이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베어간다고 했습니다. 몸이 불에 달구어지고 힘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연희와 관영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상인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연희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가장 심한 곳이 산자락 마을이오. 바로 그 김씨 가문이 사는 마을이오. 거기서 병이 유독 기승을 부린다 하오. 마치 하늘이 무고 원한을 갚는 것 같다고들하오. 김씨 마을, 그녀의 옛집, 그녀를 괴롭혔던 이들. 연희의 눈빛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제 의젓한 청년이 된 관영은 말없이 곁에 서서 그녀의 결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병과 싸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황기와 산삼탕약, 그리고 쑥뜸으로. 그들에게는 약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은 이들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흉터로 새겨진 그녀의 얼굴에는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생의 삶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곳을.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돌아가는가? 구원자인가 아니면 복수의 천사인가? 그 물음이 차가운 산 공기 속에 떠올랐습니다. 산막, 최후의 대결과 승리. 계곡에 공황이 몰아치는 동안 산 오두막에서는 일이 한창이었습니다.
한때 비극의 원인이었던 커다란 솥은 이제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연희의 손에서 귀한 약초들이 뒤섞이며 희망의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관영은 수백 개의 쑥뜸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목적을 아는 이들의 고요한 품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을은 죽은 침묵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밭나문 안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공기는 병과 공포의 냄새로 무거웠습니다. 연희는 큰 길을 걸었고 발걸음마다 과거의 메아리가 심장에 울렸습니다. 저기 그녀를 향해 침을 뱉던 상인의 가게가 있다. 저기 그녀를 헛간에 가둔 이장집이 있다. 이제 그 모든 이들이 보이지 않는 적의 인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두 형체를 보고 처음에는 숨었지만 누군가 절박한 희망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연희는 말없이 관영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녔습니다. 관영은 손목에 한 번 닿는 것만으로 병의 단계를 가려냈습니다. 연희는 귀한 탕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뜸 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과 작별하던 이들이 다음 날 눈을 떴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두 구원자의 소문은 빛의 속도로 퍼졌습니다. 한때 연희에게서 얼굴을 돌리던 이들이 이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목표가 앞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지막 집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크고 한때 가장 부유했던 집, 김씨 가문의 집.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했던 마당은 잡초로 뒤덮였습니다. 종들은 달아나거나 혼수 상태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방 돗자리 위에서는 시어머니가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얼굴은 고통의 잿빛 가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형제들은 병으로 말라가며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의 형제 하나가 그들을 보았습니다. 구원자들이시오. 떨리는 손을 뻗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탁드리오. 우리 어머님을, 우리 가문을 살려주시오. 무엇이든 드리리다. 연희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무너진 박해자들 위에 서서 우뚝 멈추었습니다. 관영은 그녀의 의지를 실행할 준비를 하고 곁에 섰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한 번만 끄덕이면 그들을 두고 떠나 이 집을 역병의 손에 맡겨버릴 수 있었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두건을 벗었습니다. 날카로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배신했던 여인의 눈과 그 배신의 영원한 증거인 끔찍한 흉터와 함께 죽음의 문턱에 선 시어머니조차 움찔했습니다. 그녀가 만들어 내쫓을 괴물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연희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없었습니다. 기쁨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평온함 뿐이었습니다. 그렇소, 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연희여. 당신들이 괴물이라 불렀던 죽으라며 내버린 내 얼굴을 태우고 내 영혼을 짓밟으려 했던 그 여인이요.
그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늘의 구원을 빌었소. 그리고 하늘이 나를 보냈소. 아이러니하지 않소. 당신들은 약을 구하고 있소. 그러나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소? 나의 충성에 잔인함으로 갚은 당신들이 말해보시오. 내가 왜 당신들을 살려야 하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수치, 그리고 뒤늦은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관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승님, 이 사람들은 우리 탕약 한 방울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검습니다. 그들의 운명에 맡겨두고 떠납시다. 연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이들이 말하길 모든 병은 몸과 마음의 부조화에서 온다 했소. 당신들의 가장 큰 병은 잔인함과 오만이오. 그것은 어떤 탕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소. 그녀는 출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김씨 가문의 심장이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그녀는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이어 말했습니다. 동의보감의 가르침에는 진정한 치유자는 병이 아닌 사람을 치료한다고 하였소. 그리고 힘의 최고 표현은 복수가 아닌 자비라고.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얼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되지 않겠소. 나는 치유자요. 그리고 내 소명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당신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오. 내가 더 이상 당신들이 내쫓았던 그 무너진 소녀가 아니기 때문이요. 그녀는 관영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살리겠소.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이요. 그리고 그들은 김씨 가문이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웃집에서 신음소리가 감사의 말로 바뀌는 것을 듣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오만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쓰레기라 여겼던 이가 주변의 모든 이를 살리는 것을 지켜보며 진정한 기품은 혈통에 아닌 행동에 있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아이가 위험을 벗어나고 나서야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말없이 일을 마쳤습니다. 탕약을 주었습니다. 뜸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병이 물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자 그녀는 연희에게 기어가 흐느끼며 땅에 이마를 조아렸습니다. 용서하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저주가 아니오. 이것은 당신의 놀라운 인내의 표식이오. 우리가 눈이 멀었소. 용서하오. 남편은 자신의 수치에 부서진 채 옆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은 살았지만 그들의 예전 삶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연희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재산, 토지, 집, 남아달라고 간청하며 연희는 그들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으로 얻어낸 땅 위에 그녀와 관영은 큰 민간의원을 세웠습니다.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의술을 가르치며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관영은 온 지역의 으뜸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그녀의 흉터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을 두려움이 아닌 경외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국 안에서 절망에서 힘으로, 복수에서 용서로 이어지는 길의 지도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의원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관영에게 말했습니다. 잔인함은 먼저 그것을 품은 사람을 독살하는 독이요. 그러나 친절함은 그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친절함은 영혼을 위한 인삼뿌리와 같소. 생명을 되돌린다오. 그녀는 자신의 정의를 찾았습니다. 적들의 죽음 안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 패배와 수백 개의 구한 생명 안에서, 복수가 아닌 창조 안에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저 아이, 책을 읽고 있잖아. 노비가 책을 읽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반드시 학자가 될 거야. 감히 책을 읽다니! 게다가 한 번 보고 다 외운다고? 다시는 책을 읽지 마라. 노비가 공부하는 건 금지다. 감히 노비가 책을 읽다니!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학자가 될 거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노비로 태어난 천재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조판서의 저택에서 삶은 엄격한 규율 아래 흘러갔습니다. 양반들은 사치와 풍요 속에서 살았고 노비들은 날이 밝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이. 그 노비들 사이에 지훈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부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진흙 속에서 평생을 보낼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에게 특별한 것을 주었습니다. 바로 사진 같은 기억력이었습니다. 한 번 본 페이지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재를 청소하던 지우는 훈장이 주인 아들 문식에게 수업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훈장이 복잡한 유교 경전을 읽는 동안 구석에 서 있던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내용을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버릇없고 게으른 문식은 며칠 후 시험을 보았지만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분노한 판서가 아들을 벌하려던 순간 지훈이 믿을 수 없는 용기를 내어 정답을 속삭였습니다.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그조차 모를 것이라 여겼던 노비가 어려운 경전을 줄줄 외우고 있었습니다. 놀란 훈장이 다른 대목을 읊어보라 하자 지우는 며칠칠 전 단 한 번 들은 내용을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천재성의 발현은 그에게 아무런 좋은 것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문식에게 그것은 마지막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지훈을 단순한 노비가 아닌 개인적인 치욕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계획은 단순하고 잔인했습니다. 판서의 서재에는 귀중한 책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하사한 고대 병법서였습니다. 문식은 그것을 훔쳐 숨긴 뒤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런 보물의 실종은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식은 의분에 찬척하며 유일하게 책에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인 자, 노비 지훈을 지목했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의 말이 법이고 노비의 말은 먼지에 불과한 세상에서 결말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훈은 붙잡혔습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는 판서의 발 앞에 엎드려 아들이 결코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탄원은 소용없었습니다. 판서는 자신의 아들이 잘못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고 도둑을 혹독하게 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훈은 온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혹독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고 불같은 눈빛으로 문식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의 의미로 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방이었습니다. 지훈과 아들을 못 단속한 그의 아버지를
저택에서 내쫓아 북쪽 황무지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음식도 따뜻한 옷도 거의 없이 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문식은 성벽 위에 서서 비웃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그들을 보는 마지막이라고 확신하면서. 오랜 세월 혹독한 노동으로 쇠약해진 지훈의 아버지는 겨우 며칠을 버텼습니다. 그는 차가운 가을빛 속에서 아들의 품에 안겨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살아라, 지훈아. 살아서 네가 도둑이 아님을 증명하거라. 아버지를 묻은 지훈은 홀로 남았습니다. 지치고 굶주리고 상처로 인한 열병에 시달리며 걷다가 작은 길가 주막 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세상이 꺼졌습니다. 천재 소년 노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막 주인의 이름은 복순이었습니다. 삶이 그녀에게도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서 주막을 운영하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반쯤 죽어있는 얻어맞은 소년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도망자를 숨겨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처 입은 얼굴과 힘없는 신음소리를 보고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복수는 그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몇 주에 걸쳐 그녀는 그를 친아들처럼 돌보았습니다. 상처를 씻어주고 숟가락으로 국물을 먹여주고 붕대를 갈아주었습니다. 지훈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그녀의 선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아라고만 했습니다. 복순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찍힌 노비의 낙인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훈의 재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선한 방향으로. 복순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해서 장부를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장부를 순식간에 완벽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모든 납품업자의 가격을 외워 어디서 쏟고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어떤 음식이 이익이고 어떤 것이 손해인지 계산했습니다. 몇 달 만에 겨우 유지되던 작은 주막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충격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눈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 탐욕스럽고 불쾌한 세금 징수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복순이 나라에 큰 빚을 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인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그는 세금법을 조목조목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징수원이 어디서 규정을 어기고 있는지 정확히 짚어가며 관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하인 소년이 웬만한 관리들도 다 모르는 법전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기가 들통났음을 알아챈 징수원은 복수를 다짐하며 분노에 차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바로 조정의 암투와 부패의 환멸을 느껴 한양을 떠난 전직 학자 이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지훈을 불러 법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지훈은 그 선한 눈빛을 믿고 책을 언뜻 보고 외웠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이 선생은 유명한 시인의 시를 읊어보라고 했습니다. 지훈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몇 편의 시를 암송했습니다. 합자는 경탄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소년이 단순히 재능 있는 아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100만 명 중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원석 중의 원석, 천재임을. 이 선생은 지훈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복순에게 소년을 데려가 양자로 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복순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훈에게 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에게 걸맞은 미래를 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이 선생은 오래된 인맥과 전 재산을 쏟아부어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지훈을 그의 양자로 자유인으로 만드는 문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는 소년에게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현. 노비 지훈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젊은 양반 이현이 태어났습니다. 떠나면서 현은 몸을 돌려 복순에게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결코 그녀를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 은혜를 갚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고된 공부의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생은 현에게 아버지이자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방대한 서재를 열어주었고 현에게 그것은 굶주린 사람이 보물창고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뛰어난 기억력에 날카로운 지성이 더해져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역사, 법학, 전략, 경제에 관한 책들을 말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고 연결짓고 복잡한 개념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현의 목표는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유일한 신분 상승의 통로, 가장 명망 높은 가문 출신이 아니어도 고위직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현은 최고의 한양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다시 오만함과 멸시를 마주했습니다. 다른 유생들은 가문을 자랑하며 그의 소박한 옷차림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노는 동안 그는 책을 팠습니다. 토론에서 그는 스승들을 깊이와 완벽한 논리로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최고의 학생이 되었고 그것은 더 큰 질투를 불렀습니다. 경쟁자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지만 그의 명석함이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시험의 날이 왔습니다. 며칠에 걸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응시자가 몇 자리 안 되는 관직을 두고 겨루었습니다. 침착하고 집중된 현은 논문을 쓰고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풀어나갔습니다. 그의 답안은 너무나 탁월하여 시험관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나라의 미래를 이끌 위대한 지성이 있다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한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국 1등은 아무도 모르는 이름 이현이었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어제 그를 비웃었던 자들이 이제 그에게 아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은 명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낮은 관직을 얻은 그는 오로지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천재성이 완전히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건들을 풀어냈고 수십 년간 쌓인 회계 보고서의 오류를 찾아냈으며 국고를 빼돌리는 자들의 수법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문서, 모든 숫자, 모든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전체 상황의 완전한 그림이 담겨 있었고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부패한 소관리들이 조용히 파면되거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젊은 천재에 대한 소문은 마침내 최고위층에까지 닿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앞에 있었습니다. 남쪽의 한 지방에서 기근이 터졌습니다. 지방 당국은 모든 것을 가뭄 탓으로 돌렸지만
지방 수령의 끔찍한 부패에 대한 소문이 한양까지 들려왔습니다. 파견된 감찰관 몇 명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거나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건은 위험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현에게 맡겨졌습니다. 지방에 도착한 현은 관리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상인의 옷으로 갈아입고 시장과 주막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러난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수령과 그 부하들은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물렸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수확물을 빼앗아 이웃지방에 비싸게 팔아 인위적인 기근을 만들었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한 나라 곡식마저 빼돌렸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어가는 동안 수령은 새 궁궐을 짓고 있었습니다. 현은 깨달았습니다.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지방 권력 전체가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철통 같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는 서기로 위장하여 수령의 관청에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따분한 문서를 베끼고 밤에는 목숨을 문서고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꺼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만 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밤에 걸쳐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비밀 회계 장부와 비밀 명령서와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수도까지 뻗어 있는 거대한 부패의 거미줄 전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머릿속에 담은 그는 눈에 띄지 않게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그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문서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시간에 걸쳐 현은 문서를 단 하나도 보지 않고 정확한 날짜, 금액, 모든 공모자들의 이름을 말하며 기억 속의 내용을 하나하나 인용했습니다. 왕의 회의에 참석한 신료들은 범죄의 규모에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관리의 천재성에 경악했습니다. 수령과 그의 모든 공범들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은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직접 그를 만난 왕은 젊은 그의 눈빛에서 오랫동안 찾아왔던 인물을 알아보았습니다. 썩어가는 나라의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을. 왕은 그에게 작은 칠길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말이 새겨진 청동 마패가 들어있었습니다. 왕의 암행어사의 표식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진 자는 거의 무한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여행하며 어떤 죄든 수사하고 왕의 이름으로 관리를 처벌하는 권한.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영예이자 목숨을 건 임무였습니다. 마패를 받으면서 현은 왕과 정의에 충성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바람은 고향으로 가서 문식을 응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는 음식이니까. 몇 년 동안 그는 여러 신분으로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떠도는 스님, 상인, 시인으로. 음모를 밝히고 압제자들로부터 지방 전체를 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얼굴을 몰랐지만 모두가 암행어사라는 말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 기다려온 소식이 들렸습니다. 고향 지방의 새 수령으로 임명된 자가 다름 아닌 문식이었습니다.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현은 어린 시절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추방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칼을 손에 쥔 그림자였습니다. 그는 다시 넝마 같은 거지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도록.
도시는 변해 있었습니다. 관리들의 집은 더욱 화려해졌고 가난한 이들의 초가는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문식의 권세가 모든 곳에서 느껴졌습니다. 그의 포졸들은 주인처럼 행동했고 감히 반박하는 자는 누구든 구타했습니다. 현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복순의 주막이었습니다. 초라하고 거의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순 자신도 늙고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문식의 부하들에게 당한 수년간의 압제가 그녀를 꺾어 놓았습니다. 현은 들어가 국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여인은 말없이 죽을 떠주었습니다. 그 덥수룩한 방랑자 안에서 자신이 살렸던 소년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는 국을 다 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짜네요. 오래전 그날처럼요. 당신 문 앞에서 죽어가던 소년을 살리셨던 그날. 그때 너무 긴장하셔서 국을 짜게 끓이셨었죠. 복순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릇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그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수는 이제 두려울 것 없이 문식의 모든 죄상을 털어놓았습니다. 빼앗긴 토지, 망한 농민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제 현은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최후의 막이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문식은 마침 생일 축하 대연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지방에 내로라 하는 자들이 모두 그의 저택에 모였습니다. 부패한 판관들, 탐욕스러운 상인들, 비열한 관리들. 그들은 술을 마시며 주인을 칭송하는 건배사를 올렸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대문이 열리며 비틀거리는 누더기 차림의 거지 하나가 뜰로 들어섰습니다. 수령 문식, 저는 정의를 청하러 왔습니다. 분개한 문식은 오만하게 비웃었습니다. 정의? 너 같은 자에게? 포졸들, 저놈을 끌어내라. 곤장 100대를 쳐서 제 신분을 알게 하라. 그러나 거지는 꼼짝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나리의 아버님 서재를 기억합니다. 훔쳐진 책을 기억합니다. 나리의 명으로 맞았을 때 피맛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문식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는 거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그 이목구비에서 낯익은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공포가 그의 영혼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죽었어? 아닙니다. 현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자신의 누더기를 활짝 펼쳤습니다. 횃불빛 속에서 빛나는 말 문양의 청동 마패가 드러났습니다. 현은 그것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도! 연회장에 죽음 같은 침묵에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초 후 공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이 출구로 달려갔지만 대문은 이미 왕의 군사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리 없이 저택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은 그 위에 우뚝 서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판결이었습니다. 단 한 장의 종이도 보지 않고 그는 어린 시절의 그 도둑질부터 가장 최근에 과부의 땅을 빼앗은 것까지 문식의 모든 죄를 나열했습니다. 날짜, 이름, 금액을 대었습니다.
그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었던 비밀 장부의 페이지들을 인용했습니다. 노비에게서 그토록 경멸했던 기억력이 그 자신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현이 끝맺었습니다. 너, 문식은 모든 관직과 자귀를 박탈당한다. 내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내가 빼앗은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는 공포로 가득한 원수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종신 유배형에 처해진다. 너는 내가 끝냈어야 할 것과 똑같이 노비로 생을 마감할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현은 빼앗긴 모든 것이 주인들에게 돌아갈 때까지 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새롭고 정직한 수령을 임명했습니다. 복순을 위해서는 큰 집을 사주고 평생을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했으며 그녀를 자신의 두 번째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무죄를 증명하여 그의 명예도 되찾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천재 노비 소녀는 가장 밑바닥에서 정상에 오르는 길을 걸으며 정신의 힘과 의지가 어떤 불의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왕을 계속 섬기며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패 척결사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한 사람이 빛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